방한 중인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늘 한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시민권자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콜비 차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많이 났는데 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주변국을 찾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전반적으로 국방 전략서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서로 협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또 NS 실장 아마 이런 식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한국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조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죠. 네, 이 콜비 차관이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의 GDP의 3.5% 정도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 부분 잘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국방 전략 NDS를 보면 이거 북한의 억제가 우리한테 오롯이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국이 책임지라. 그것이 뭐 유럽이든 한국이든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대신에 미국은 자국이 그 위협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경우에만 미국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핵심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 책임을 지고 미국은 보조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콜비 차관과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전작권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한미 간에 이제 합의한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고요. 네. 작년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미 연례 안보 회의를 할 때도 거기 나온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프라이머리 리스폰시빌리티를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빨리 넘겨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이제 한국이 얼마만큼 이렇게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한국군과 미군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군이 얼마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작권 전환을 할 정도로 얼마만큼 이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 환경이 안정돼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IOC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기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가 완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걸 FO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F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얘기했던 IOC는 이미 평가가 끝나가지고 이것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평가가 된 거고요. 두 번째 FMC는 우리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중에 FMC를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FMC 내용이 한 7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작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뭐 올해 3월 달 그 훈련을 올해 3월 달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분명히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한국군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아주 좋고 그러면은 좀 빨리 당겨질 거고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내년에도 다시 또 평가해야 될 거고 후내년에도 다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은 임기 내에 전환을 받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뜻도 전달했고
그리고 주 책임이 한국한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좀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빨리 넘겨주고 싶으면은 평가를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전작권 전환 속도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핵잠수함 같이 만들자라는 네네. 부분도 이번 이 내용 콜비 차관의 이제 방안과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부분 역시도 좀 빨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빨라진다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태블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올해까지 2026년에요. 2026년까지 전반적으로 핵잠에 대해서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그 허들이 있죠. 그 허들이 어디서 만들 것이냐, 몇 톤짜리를 만들 거냐. 그다음에 그 이 안에 들어간 원자로를 그냥 가지고 올 거냐, 우리 손으로 만들 거냐, 그리고 미국하고 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거냐, IAEA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 어마어마한 참 어떻게 보면 허들들이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IAEA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가 뭐 이렇게 순조롭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중에 로드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핵 잠수함 위협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북한의 핵 잠수함 위협뿐만이 아니고 주변국들도 핵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국들의 핵 잠수함 위협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부담을 좀 줄여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한국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국방 전략은 약간은 중국을 좀 존중해 주는 느낌을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중국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 편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콜비 차관이 오늘 우리나라를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저쪽 캠프 험프리스 보고요. 내일 오후에는 아마 일본으로 가게 돼서 일본에서 다시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브리핑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고 할 거예요. 저도 오늘 콜비 차관이 세종연구소에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연설하고 같이 토의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뭐 의미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토의도 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NDS 국방전략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아무리 존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이잖아요. 네. 그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이 스스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미국은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일본을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중국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일본에 크게 기대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한테 아마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력 서열도 굉장히 높지만 우리는 이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한 2.4%의 GDP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3.5%까지 하겠다고 미리 이제 우리가 발표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탄탄한 방위 산업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보면은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본은 병력도 20만 조금 되죠. 그리고 방위비도 1% 선에서 조금 넘죠. 이건 이제
2%를 가지기 위해서 2027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란 말이죠. 방위 산업도 한국보다 지금 뭐 그렇게 잘났다라고 미사일이나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도 일본에 가서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동맹의 모범국이라고 콜비 차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본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총격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영상을 보니까 휴대전화뿐이 없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24일 날이죠. 현지 시간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폴리스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민 단속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이스죠. 아이스 요원이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이제 찾으러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음식점에서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 대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게 프리티라는 이 젊은 사람이 37살입니다.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보험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막 밀고 땡기고 하는 사이에 어떤 여성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성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바로 이때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덮쳐가지고 이 친구를 덮친 상태에서 보니까 총이 있으니까 총을 꺼내고 5초 동안에 10발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이제 총기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무고한 이 미국인을 어떻게 미국의 아이스 요원들이 쏴서 죽이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 보니까 여기에는 핸드폰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이 9mm짜리 총을 가지고 있었고 단창도 2개 있었고 그거 가지고 쏴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그 미네소타주를 포함해가지고 전 미국인들한테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말씀은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단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보다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하는 데가 주로 민주당이 이렇게 주지사이거나, 그렇죠. 네. 주지사이거나 시장인 곳을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카고, LA 이런 데인데 여기 미네소타주도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주지사가 누구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해리스의 그 런닝메이트로 나왔던 부통령 후보자, 부통령 후보자인 팀 월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미네폴리스 이제 시장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 당원이죠. 민주당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게 불법 체류자들을 갖다가 이게 보호해주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연방 요원들 다 나가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우리 2022년도인가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한 명이 어떤 사람 한 명이 경찰이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인데 경찰이 목을 눌러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것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미국 전 세계에 이제 퍼져 나아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네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가치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인권의 성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곳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기싸움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폭력으로, 그 또 폭력을
또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뭐 주방위군까지 또다시 더 추가해서 넣니 안 넣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일단 미네소타에서 아이스는 철수할 것 같다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네. 뭐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전 대통령인 오바마나 빌 클린턴 역시도 시위대 지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철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수그러 들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스 요원들이 철수를 안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아이스 요원들을 정강시키거나 주 방위군을 동원하거나 연방 방위군을 연방 군대를 거기에 투입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금방 끝날 일이 아니죠. 지금 이미 여기 미네소타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LA라든지 그다음에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시위가 일어난 것만 해도 1000여 건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방 깔아앉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연방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네.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43일 동안 셧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합의한 것이 그러면 우선 각 정부 부처에서 낸 2026년도 예산안 중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통과시키고 네. 문제가 있는 것은 1월 30일까지 오늘 26일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1월 30일까지 재협상을 하자고 남겨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총 9개 정부 부처인데 그게 미국의 국무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해서 총 9개예요. 그런데 이 아이스에 대한 예산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토안보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화당이 이제 54명이니까 100명 중에서 50 과반수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53명이라 통과가 되겠죠. 네.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한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고 하면 6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민주당 7명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30날 또다시 연방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 요원들 철수시키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 이게 좀 가라앉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좀 화는 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내홍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죠.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군의 서열 2위였죠. 이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전격 축출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끼리 또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 보면은 비공개 이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한 거 거기 보면은 뭐 장유사가 핵 기밀을 뭐 미국한테 넘겼다 뭐 이런 간첩 식으로 혐의. 예,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권력 다툼에서 희생이 됐다라고 봐요. 장유사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유사의 아버지하고 시진핑의 아버지가 혁명 원로들입니다. 네. 둘이가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태자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유사가 아마 시진핑 주석보다는 두세 살 많을 거예요. 서너 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뒤부터 장유사도 굉장히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장유사 같은 사람은 이제 1979년도에 베트남전 할 때 그때의 베트남전의 영웅이기도 하고 야전군 경력이 이제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에 부주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진핑 주석이 한 명씩 이제 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2023년도에 한 명, 또 2025년도에 2명, 그리고 이번에 장유사까지 포함해가지고 2명, 그럼 5명을 쳐내고 남아있는 사람 딱 2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1명하고 기울 담당하는 사람 2사람만 남기고 쳐냈는데
우리가 올해 9월 달 이전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전 기념일 할 때 이제 대규모 퍼레이드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외국인들 정상들도 많이 초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찌라시로 돌아다닌 거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유튜버들 미국의 유튜버들에서 나온 내용이 아마 시진핑 주석은 곧 실각할 것이고 장유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게 이제 권력 내분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YTN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갔지만 이게 이제 그 유튜브들에서는 이게 이제 수없이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 다툼이 꽤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9월달에 전성절 기념식 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딱 거기 서니까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유튜버들도 확 가라앉았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그를 숙청한 것은 권력 다툼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3연임을 넘어서 4연임과 종신연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연합뉴스 TV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만 잠깐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종신까지 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도 종신까지 갈 수 있죠. 원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들을 이렇게 당 대회할 때 미리 이제 준비를 시키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주석으로 이렇게 일을 좀 배우고 한 5년 동안에 배우고 난 뒤에 그 한 두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주석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2기 할 때도 없었고 3기 할 때도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2, 3년 있으면은 이제 21차 당대회를 할 텐데 21차 당대회 할 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안 뽑는다. 그러면은 그냥 종신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진핑 주석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는가.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장유사까지 이렇게 숙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7명이 이제 이렇게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으면 전쟁을 결정할 때 7명이 의견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명이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2명이 남아 있으면 시진핑 주석의 뜻대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인 고려 요소보다는 정치적인 고려 요소가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봐야 되고 이번에 권력 투쟁의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